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김현수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강의 주제는 중국 ESG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ESG 발전 동향과 중국의 ESG 관련 정책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몇 개 중국 내 현지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중국 내 혹은 중국과 이런 ESG 경영 체제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마무리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글로벌 ESG가 부상하면서 중국 또한 많은 관심을 이제 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에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 등을 포함한 전체 7개 부처에서 녹색금융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유엔 총회에서 2030년 탄소 피크 그리고 2060년 탄소 중립, 즉 3060 쌍탄소 전략을 제언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지난 14차 5개년 계획에서 6가지 주요 목표에 녹색 경제를 포함하면서 중국이 이런 ESG에 많은 관심을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를 잘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중국이 총 10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이 그의 절반가량 52억 톤을 이제 배출했습니다. 3위로는 인도가 2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2030년 탄소 피크를 거쳐서 2060년까지 이 탄소 중립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중국은 그만큼의 여러 정책 실현을 통해서 굉장히 매우 자신 있게 이를 지금 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중국의 이 녹색 금융 산업을 보면은 이 녹색 금융 분야에서 양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이 아직까지는 글로벌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또 이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 인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중국 내 ESG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 역시나 PwC에서 조사한 몇 가지 설문조사인데요. 이 ESG와 관련된 중국 소비자층의 관심도를 몇 가지 설문조사를 보니 환경 친화적인 제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표하는 것을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중국 내 MZ세대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의 요점으로서 그 해당 기업이 얼마만큼의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무려 70%가 넘는 이 젊은 층이 이 ESG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하며 기업을 선택하겠다 라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보았을 때 중국 내 ESG 관심도가 비단 여러 층에서도 이 젊은 층에 점점 많은 관심이 표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ESG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 지금 이 ESG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크게 4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책임 투자 원칙으로 지적되는 PRI와 UN 운영계획 등 ESG 리더 기구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 안에는 각국별로의 여러 ESG 관련 감독 기구들도 포함이 되겠고, 이 비영리 단체인 NGO 기구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ESG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이를 평가하는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다우존스의 지속가능 경영지수, 그리고 FTSE 러셀 이런 지수, 그리고 중국의 하버스트 펀드,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신타워와 여러 하버스트, 그리고 이 사회적 책임, 이제 CSR을 집계한 여러 중국 사회과학원 등이 이런 평가 기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G 이런 기관들, 그리고 ESG 경영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업들 총 4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ESG 경영의 첫 단계인 과제 도출은 정해진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과제 도출은 기업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국제표준이 이행하도록 규정한 ESG 3가지 부문별로 이행과제를 찾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표준화된 ESG 공식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향하기 위해서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정확한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포함해서 GRI나 이 SASB, TCFD 등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반면 우측에 보시면은 중국의 ESG 정보 공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증권거래소, 그리고 이 국자위, 그리고 중국 사회과학원 등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중국의 기준이 이 EU나 미국에 비해서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일부 지표 및 내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미비한 이러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 보고서 작성 지침을 다음으로 살펴보면은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ESG 흐름을 견인하고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그 후발주자로서 열심히 이를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2020년 중국의 A주 상장사 ESG 보고서의 참조 출처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GRI를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상해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홍콩거래소에서 제시한 여러 ESG 관련 정책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 중국 본토 내의 ESG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글로벌 이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보다 더 선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이 홍콩 내의 ESG 관련 정책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에 있는 홍콩에 상장된 기업들에게까지 이런 일률적인 ESG 제도를 함께 꾸준히 선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ESG 관련 규제 정책에 있어서 이 뒤늦게 시동이 걸린 후발주자임을 인식하지만 발빠르게 이를 이 보폭을 좁히고자 ESG 평가 관련 체계 구축을 점점 완화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2019년서부터 중국 내에 펼쳐진 이런 ESG 관련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화되면서 이런 중국의 ESG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이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의 기본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이를 시행하겠는 관련 정책들이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2019년 4월에 이 시장 주도형으로 이제 그린 기술 혁신 시스템을 관련 정책을 펼치면서 이 10개, 100개, 1000개, 10백천 행동 지침으로 일컫는 이 기업들이 어떠한 그린 기술을 보유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2019년 7월에 보면은 발개위와 공신부에서 녹색 산업 지도 목록을 이제 관련 정책을 펴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녹색이라는 개념이 매우 거시적이고 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2020년 3월 에는 이제 생태환경 보호에서 이런 환경과 관련한 현대 환경 체제에 관련한 지도 의견을 이제 내세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0년 6월 또 이제 환경보호 문제에 관한 그리고 직원 주식 보유 계획이라든지 뭐 지속적인 경영 능력과 같은 ESG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공개와 검증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답변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시켰다. 자, 다음으로는 2020년 10월에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시장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중국이 기존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개발에 있어서 자동차 대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변환하는 유일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지난 2009년에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500대에서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2019년에는 무려 120만 대의 신에너지차 판매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이 신에너지차의 강국으로의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상장 기업들의 여러 질적 향상에 대한 의견과 등등의 여러 조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난 2021년 12월에는 이 자유환경보호부에서 이 관련 공개관리법에 있어서 모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에 환경 정보 공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이 법규를 이제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중국 내에 펼쳐진 ESG 관련 정책들을 5가지로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쌍탄소 발전, 그리고 글로벌 연계, 녹색 채권, 정보 공개, 그리고 지방 혁신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쌍탄소 발전 같은 경우는 중국이 2020년 9월 시진핑 주석이 2030 탄소 피크, 2060 탄소 중립 이 쌍탄소 전략을 선언한 이후에 중국의 ESG 그리고 녹색 금융 발전을 계속 주도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융업을 포함한 여러 각계 기관 부처에서 관련된 제도 법들이 규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연계인데요. 2021년에 중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글로벌 ESG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국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여러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녹색 채권인데요. 중국의 이제 전체 녹색 금융 부분에 있어서 녹색 채권은 2대 매개체로서 녹색 신용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015년에 중국이 녹색 채권 시장을 구축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속적인 녹색 채권 시장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온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정보 공개 부분인데요. 자, 2021년에는 ESG 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해에 여러 관련 상장 기업의 투자자 관계 관리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CSRC에서는 상장 기업의 연간 단기 보고서에 대한 형식과 내용 준칙을 발표하면서 이 기업들의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방 혁신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 부처별로의 각각의 특색에 맞춘 그러한 관련 녹색금융 개혁이라든지 혁신 시범구를 조성하면서 이러한 혁신을 추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글로벌 ESG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ESG 등급을 평가하는 ESG 글로벌 표준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다보스 포럼에서조차 이 ESG를 강조하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이에 ESG 글로벌 표준 제정 이슈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ESG 평가 시스템이 나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중국 내에 대표되는 ESG 평가 시스템의 이런 자세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잘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구로서 이 신타오 그린 파이낸스, 샹타오 롱루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핑안 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정지수, 그리고 이 다음과 같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제시하는 이런 기준들이 되겠는데요. 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아직은 글로벌 표준과는 조금 이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국 내에서 점차 이러한 기구들이 이 글로벌 표준의 보폭을 좁혀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이러한 동향들을 함께 잘 살필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 기업의 ESG 보고서 공개 현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중국 A주 상장사의 ESG 보고서 발행 건수가 다음 표와 같이 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상해와 신천거래소에서 각각 682개 그리고 477개의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꾸준히 지난 2016년서부터 이 숫자가 증가함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측표에 보면은 이 신천증권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그리고 홍콩거래소를 비교했을 때 역시나 홍콩거래소에서는 이제 50% 넘는 이러한 공개율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 본토의 이 두 증권거래소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이러한 수치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대로 해석하자면은 점차 이러한 미비한 이러한 공개 기준율도 점차 이제 홍콩 거래소처럼 많은 기업들이 공개가 되게끔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이를 실현할 여지가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현지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를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뭐니 해도 중국 신에너지 차의 선두 기업인 이제 비아디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비아디는 중국 자동차 업계에 유일하게 이미 시총 1조 위원을 돌파한 이 기업으로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이 선두 우위를 지금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일찍이 이 ESG 경영을 도입을 하면서 이 친환경을 위한 여러 신에너지차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3월에 비아디는 이제 연소 엔진 차량을 이제 생산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 EV와 PHEV의 생산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발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과 21년 결과론적으로 ESG 부분에 있어서 그 중에 환경과 지배구조 부분, 특히 이제 지배구조 부분은 이제 인재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보유 수준, 직원들의 주식 보유 수준, 그리고 직원과 회사의 이익 공유 시스템을 매칭하는데 가장 좋은 또 본보기 역할을 하면서 이 중국 기업의 최고 책임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중국 유제품 선두 기업인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1위 기업은 이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4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자사의 여러 전략들을 이 위시라고 축약되는 전략을 함께 통합하면서 이를 적절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노력을 통해서 지난 2021년 중국 기업 사회적 책임 발전 지수의 유제품 산업 분야에 있어서 1위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금융업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흥업은행을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요. 중국 산업은행 중에 있어서 최초로 이 2008년에 적도 원칙에 가입한 이 기업입니다. 자, 적도 원칙이라고 하면은 환경 문제라든지 인권 침해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제재하는 그러한 금융계 내의 자발적인 협약이 되겠는데요. 이른 시기죠. 2008년에 이제 적도 원칙에 가입을 하면서 약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ESG 정보 공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중국 금융 산업의 또 독보적인 또 사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난제들이 이제 존재하죠. 전반적으로 국내의 ESG에 대한 관심의 수준은 우리가 앞서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인식은 하지만 중국 내 ESG 평가 관련 기관들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ESG 관련된 정보 공개 수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역시나 이 글로벌 ESG 가이드라인과의
이런 수치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론적인 차원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여러 개념 부분이라든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중국 내 기업 내에서도 이러한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도전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이 중국의 이 점진적인 ESG의 이러한 부상들, 이러한 경영의 추진 사항들을 계속 주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도 중국 기업들의 ESG 보고 상황이 점차적으로 꾸준히 이제 상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ESG에 대한 인식도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됨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ESG 정보 공개 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지능형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이를 다방면적으로 ESG 정보 공개를 위한 여러 또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이를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이 현지 중국의 ESG 경영 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저의 몇 가지 소견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ESG 경영의 가속화가 필요로 함을 이제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가 부상되고 있고 중국 내에도 이런 여러 기업들의 ESG 경영의 행보를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글로벌 차원의 ESG 경영이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제 이 격차가 좁혀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KESG가 가이드라인이 이미 제시가 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국 내에서도 이러한 ESG 경영에 대한 이제 가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에 적절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중국의 ESG 가이드라인이 계속적으로 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또한 중국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동향을 주도 면밀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있지만 이 글로벌 ESG 스탠다드 확립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업 차원에서 할 부분만이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민간 이런 ESG 평가 기관이라든지 다방면에 있어서 이 ESG 이해 관계자들 간에 이런 정책적으로 이런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겠는데요. 그 예시가 될 수가 있는 게 이 중국 내에 직접 사업을 하거나 중국 내에 여러 협력업체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협력업체와 함께 이 ESG와 ESG 경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이런 수행에 관한 협약을 맺음으로써 이 ESG 경영 이슈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이 정부와 정부 간에 이 한중 간의 이런 이 ESG 관련 이런 표준 지침을 새로이 설립을 통해서 이런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에게 혹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 기업에게 서로 용이한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사점으로 이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번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ESG와 관련된 이런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제시를 해봤는데요. 모쪼록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앞으로에 있을 이런 중국 대중국 비즈니스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며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